자, 올해 7월 1일 서울의 한 도로. 지금 쌩 하고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때 바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지금 경찰이 뒤따라가는데요.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굴이 빨개, 귀까지 빨가시다. 여기 요만큼만 나가라고. 같이 나 문 잠그지도 않으니까 나가라고. 같이 나가시면 돼요. 나가라고. 그냥. 같이 나가시게. 아유, 퇴시됐다, 진짜. 아이씨.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고요. 남성을 지금 이제 경찰들이 이제 말리려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나 이게 있어. 자, 말리려고 하는 순간 오른팔을 물었어요. 오른팔을 물었어요. 경찰이 오른팔을 물었습니다. 예. 아이고. 야.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맨살을 물었습니다. 계속되는 측정 거부. 예, 지금 체포에 불응하고 있고요. 진짜 얘기했잖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나 나는 원래 맨날 술 마시는 사람이야. 여기서 시간 나면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 근데 새끼야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왜? 술 타게 하려고 저래. 예, 음주 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도 하는구나. 운전 시에 음주 상태가 아니라 이후에 술 마신 것으로 자기가 우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것만 측정만 해주세요. 봐봐요. 안 그래. 경찰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합니다. 측정만 하시면 저희 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나 분명할게요. 망치가 있다면 당신을 때릴 거야? 난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니까 진짜 협박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는 거니까 망치가 있으면 나는 경찰을 진짜 폭행할 수 있다. 협박하는 거야, 진심으로. 협박을 그러니까 합니다. 내가 막무가내네 진심으로 진짜. 협박하는 거니까. 자, 도로교통법상 음주 관련해서 뭐라고? 측정을 요구합니다. 네. 음주 측정을 해주세요라고 계속 경찰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제 건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천천히 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다. 대화가 안 됩니다. 경찰에게 물을 뿌리고 행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남성을 제압하고 나와. 맘대로 해라고. 집행 파괴되면 아이고. 알려드리며 변호인 선임만. 야, 그러지 말고. 그 우라 그래.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했고, 근데 그 와중에도 고함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억울하니까 그렇지. 꺼져. 결국 이 남자는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됐습니다. 힘드시겠다 진짜. 아유. 엄청난 감정 노동이에요. 아니, 저분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의 경찰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저 당시에 또 경찰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이나 사람이 있었으면 더 민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경찰분들께서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욕설 듣고 하잖아요. 같이 나가시게요. 아이씨. 그때 뭔가 바로 제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팔을 물렸을 때 그때는 바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 그것마저도 처음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물을 얼굴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아마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관을 물어서 다치겠잖아요. 그러면 처벌이 좀 가볍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볍지 않죠. 우선은 음주운전 자체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는 그런 법 위반이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잖아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적용이 될 테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분은 좀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되지만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상처를 입힐 경우에는 상해를 할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처벌이. 근데 과연 그 경찰관들께서 아, 나는 괜찮아라고 공무집행 방해죄만 적용할까 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아니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아까 저는 물렸을 때 그때부터 좀 이거 심각하다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도 참으셨다고 그러니까 평소엔 그런 일이 더 많나 봐요. 네,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112 신고가 떨어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이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 그다음 음주 측정할 때 교통 경찰관들. 이제 이분들이 최일선에 제일 먼저 출동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그냥 차량으로 질주해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현장에 있는 우리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 그리고 교통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월에 겨울이었습니다. 한 대로변 위에 지금 뭐 사고가 났는데 경찰들이 오셨어요. 이 안에는 지금 여성 운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 안에서 경찰들을 촬영합니다. 잘생겼다. 응? 왜 저래? 전 이분이 취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경찰들의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해자가. 아유 한심하다. 저는 이분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입니다. 저는 이 남자를 건들지 마세요. 이 남자 제가 지금 없습니다. 혼자요? 황당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밖에 있는 경찰분들은 이제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 문 열어봐요. 경찰이 계속 차문을 두드리니까. 무섭습니다. 다들 고소하겠습니다. 어머. 그냥 여기서. 대박이다. 인기 봤냐? 언니 인기? 나 언니 인기 봤냐? 공성아? 하차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서 경찰들의 외모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이 여성 운전자. 아니, 진짜 한심해. 그런데 사실 뭐 경찰차에 체포되어 가지고 승차하고 가는 도중에도 경찰관들의 뭐 성적 비하를 한다든지 외모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죠. 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외모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하는 내용들을 이제 찍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건데요. 전 이분이 취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좀 무섭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처음에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릴 때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아니 영상을 찍은 것 자체도 이상한데 상대방의 또 경찰분들의 뭐 동의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네. 저렇게 올렸다는 게 참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SNS에서 하트를 위해 저런 건가? 왜 찍어서 올린 걸까요? 뭐 과시욕 때문에 조회수 늘리려고 이상한 행동한 사람들 영상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히든아이에서. 자기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처벌을 받을 그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도 다른 사람에 관심 받고 조회수 늘리고 또 구독자 늘리고 여기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 그런 잘못된 심리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명백한 성희롱이거든요. 그렇죠. 끌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분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외모 평가나 비하만 성희롱이라고 잘못 그런 좀 성적으로 왜곡된 인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특성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뭐 모자이크도 안 해놓고 경찰분들 얼굴을 그 영상을 또 공개된 곳에 올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초상권 침해 같은 그런 걸로는 뭐 어떻게 처벌이 안 될까요?
네, 초상권 침해는 거의 명백한데 문제는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니 배상을 하시오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상권 침해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예인분들이나 그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상당한에게 배상액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많이 이제 소송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폭언, 협박 또는 폭행 등을 사용하면서 집행에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소극적으로 저렇게 가만히 있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복싱 대회에 출전했던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생긴 사고입니다. 예, 사고 당시의 영상과 현재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8일입니다. 제주도의 한 복싱 대회장의 모습입니다. 한창 복싱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링 위로 한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링 위로 올라와서 손에 흉기를 들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뭔가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 선수가 졌나? 자, 그리고 자기 왼팔에 자해를 시도합니다. 자, 이를 본 한 여성이 링 위로 또 올라왔어요. 아, 와이프인가? 예. 그리고 울면서 이 남자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 남자는 계속 이제 흥분한 상황이고요. 약 10분 동안의 소란 끝에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남성은 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 많이 났어. 뭐지? 왜일까? 예,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기 팔에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5일 전의 모습입니다. 제주도에서 대통령배 전국 복싱 대회가 열렸는데요. 파란색 헤드기어를 끼고 있는 선수가 아까 소란을 일으킨 남성의 아들입니다. 조연호 군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조연호 군은 대회에 참가해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1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두 선수가 이제 치고받는 공방을 펼치게 됐는데 승부가 막상막하로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간 1라운드 뒤로 갈수록 조연호 군이 조금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큰 두 개 맞았어요, 지금. 네, 그리고 상대 선수 공격에 스탠딩 다운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카운트를 셉니다. 네, 저거는 예, 다운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다운이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분위기가 이제 빨간색 선수에게 많이 넘어갔는데 1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코치가 올라와서 조현호 선수를 휴식도 취하면서 연호 선수에게 뭔가 좀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조현호 선수가 상당히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이제 2라운드 종이 울렸고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자세히 보세요. 왼쪽 팔이 가드를 올리지 못합니다. 예, 오른쪽 팔로만 가드를 막고 있고 왼쪽 팔은 축 늘어졌죠? 이 스텝도 제대로 못 밟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중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심판이 제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건 던져요. 네, 이때 그냥 얼굴을 맞고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이 연호군이 넘어집니다. 연호군이 KO패로 시합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부축을 받아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어떡해. 예,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연호군이 주저앉았고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사람들이 달려와서 연호군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죠. 자, 이제 들것에 이제 연호군이 실려 나갔고 이제 구급차로 이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품한다. 뇌 이상해서 그런 네, 저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 네. 아, 연호군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긴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연호군은 현재까지 의식 불명입니다. 어떡해. 자, 중학교 3학년 조연호 군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복싱 대회에 출전을 했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이 조연호 군이 집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떡해. 아, 근데 아까 전에 딱 2차 때 비틀고 다리 풀리고 스텝 안 밟는 거 했으면 차라리 기권으로 그냥 수건에 먼저 던졌던 게 맞지 않나. 이제 심판이 이제 전문가니까 판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좀 경기만 봤을 때 심판분께서도 이상한 건 알지만 중지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틀비틀 이상한 건 맞아요. 근데 한 손은 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싸우는 선수도 있거든요. 한 손을 올리고 한 손 내리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스텝은 어색해요. 많이 이상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봤을 때 KO를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코너로 왔는데 저렇게 쓰러지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회를 할 때 KO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들것으로 웬만하면 잘 실려서 안 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걸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쓰러지고 저건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힘든 것도 아니고 하품하고 이런 부분은 완전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저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동현 씨 설명처럼 부모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거는 그 이후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행사 주최 측하고 복싱 협회 측의 대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많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앞서 보셨지만 지금 보시는 하품하는 장면 있잖아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람이 하품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르고 막 건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상당히 심각한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무리하게 몸을 흔들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입안으로 음식이든 물이든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쓰러져서 들것으로 실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 관계자들이 자꾸 아이를 흔들고 잡아당기고 무리하게 이런 행동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입안에 물을 자꾸 마시라고 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모님께서 너무나 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복싱에서 종종 일어나요. 이런 사고가. 근데 복싱 쪽에서 오래 이렇게 경력 있으시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복싱 선수가 사망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치라면 이 선수가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컨디션을 또 알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뇌는 데미지거든요.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거의 실전같이 많이 시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훈련을 해요. 시합과 비슷한 강도의 데미지도 많이 가야 돼. 이 데미지가 쌓인 상태에서 또 경기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저는 다 모르지만 안타까운 건 맞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그 부분이요. 그 코치가 잘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데미지가 있었는지 축적되었는지 연습이나 몸 상태는 어떤지. 문제는 저 연호 군을 평상시에 훈련을 해주셨던 코치 선생님은 저 자리에 안 계셨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코치 선생님이 본인은 저 대회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코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혀 연호 군을 모르는 다른 분이 코치를 하고 계셨고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부모님이 알아보시니까요. 대신 참석했던 코치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치는
사실 코치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연호군을 알고 평상시 훈련을 같이 도와주던 코치 선생님은 저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연호군의 상태나 그 전의 상황이나 그리고 경기 중에 보이는 그런 행동의 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분이 코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코치분이 지금 올라가서 하신 예. 거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부터 계속 좀 의문이 드는 게 원래 하던 코치가 아니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왜 시합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건지가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네, 사건 이후에 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당 선수의 코치가 1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해당 선수의 의사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연호군이 선수가 계속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 복싱협회 관계자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병원 이송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구급차 안에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이 운전기사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제는 호송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대회장에서 병원까지가 약 9km 정도가 되는데요. 차로는 뭐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 뭐 막혔나요? 앰뷸런스가 와서 두 가는 배나? 건데. 네. 15분 거리면 응급차 5분 만에 가야죠. 더 빨리 가야죠, 당연히.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연호군을 이송한 차는 대회에서 준비한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설 구급차의 운전자가 사이렌을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게 말이 되냐?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모든 신호를 다 지키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말이 되나? 심지어 뭐 거의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서야 겨우 사이렌이 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시설 구급차라고 하는데 사이렌 작동 방법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구급차가 아니죠. 네, 근데 더 답답한 건요.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응급실 입구를 못 찾아서 미쳤네. 병원 주위를 골든타임. 계속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미쳤나 봐 진짜. 왜 그래? 골든타임 한 이게 날렸네. 무슨 구급차예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뭐야? 입구를 왜 못 찾지? 그러니까요.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모르면 찾든가. 네. 이 뇌가 그럼 맞으면 이게 혹시 뇌출혈족이라면 빨리 안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결국 응급실까지 14분 거리를 구급차가 30여 분 만에 도착을 했고 그때 이제 치료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게 지금 부모님 주장입니다. 결국 연호군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어떡해. 그 하품했던 게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맞아요.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데 선수의 병원비는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 책임져야지. 왜 보험 안 돼 있어요? 보험이 있지 않나요? 저런 경기에는? 뭐 무슨 협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 왜 저렇게 말을 하시죠? 그 보험이 아마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선수들의 상해보험은 들어있지 않았고 오로지 1억 원의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이 그래서 안 현재 의식불명인 연호군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 사망보험마저도요. 사실은 그 이 사망보험의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보험이긴 하지만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에 해당되는 상해 치료비가 포함되는 그러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특약을 가입하는 게 그다지 큰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특약 사항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00도 너무 적은데. 그래서 연호군의 부모님도 이 상해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싱협회에서는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모금을 활동은 진짜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항의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런 너무 안타까운 사고 막을 수 있었고 이렇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 몰라라 그리고 아니랬고 처음에 또 괜찮겠지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배대 큰 대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해서 뭐 입상하면 이제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메달이 있으면 뭐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진학하게 되면 거기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대회인데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가 이렇게까지 미흡할 수가 있나라는 진짜. 그러게. 열악하네요. 아니 근데 연호군 말고도 그럼 다른 선수들도 다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 일만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에 따르면 첫날에만 연호군을 포함해서 3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대회 3일차까지 총 7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갈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님의 억장을 무너뜨린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호군의 이 부상 소식을 알린 건 코치나 협회가 아니고요. 연호군의 친구였습니다. 숨기려고 했나 보다, 숨기려고. 현장에 있었던 친구가 연락을 한 건가 본데요. 그러니까 뭔가 링 위에서 쓰러진 연호군을 보고 좀 놀래가지고 뭔가 바로 연호군 부모님께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전남에 살고 있던 부모님은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끊어서 제주도로 갔는데요. 부모님이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복싱협회나 연호군을 담당한 코치진들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연호군의 상태는 사망 확률이 50%가 넘었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주에 도착해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에야 관장이 부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늦었는데 부모님한테 빨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친구가 알 정도면 코치분은 바로 아셨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을 늦게 하신 거죠? 근데 부모님께서 더 분노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언론에 보도되니까 체육관 대표가 연호군 부모님께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협회에서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를 내리게 하는 건 오직 부모님들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부모님께서 해당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연호군 부모님께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이 책임이 있는 체육관 대표가 할 수 있는 소리일까요? 학생의 상태보다 뭔가 자기들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 같이 그냥 중요한 사람들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내리려고 했고 안 되니까 부모한테까지 그제서야 전화를 한 거잖아요. 아직 아들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더 소중한 건데 이게 부모님한테 할 소린가. 그냥 뭐 그거를 뭐 모금을 해서 돈을 주어서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처가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이런 상태로 계속 대회가 개최된다면 이제 연호군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연호군의 어머니가 원하는 건 연호 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들 연호군이 빨리 깨어나서 엄마와 눈을 좀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아휴, 어떡해. 애기 그 친구한테 전화 받고는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심각하다고 하면서 당장의 사망 확률이 50%가 넘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앞이 까매지고 머릿속이 비는 어떡하지밖에 없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했고 너무 참담하고 슬프고 하는데 저희 아들 아니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저희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아닌데. 근데 손발이 너무 우리 아들인 거예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나 봐요. 무너지죠. 의식도 없고 동공도 풀렸다는데 나중에는 간호사님한테 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무서워서 못 만지겠는데 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도 계속 들어갈 때마다 손잡고 최대한 안 울려고 버티면서 너의 엄마 왔어 힘내야지 하면서도 눈만 쳐다보고 있고 그 눈도 안 뜨고 있고 눈 그 사이인데 혹시라도 눈알이 움직일까 하고 아직도 그럽니다. 아직도 눈만 쳐다봅니다. 제가 생활체육 복싱대회를 가서 봤었는데 다른 유도, 주짓수 이런 생활체육대회는 8강전, 16강전이면 그날 결승까지 다 해요. 하루에 3경기, 4경기에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복싱만 무조건 하루에 1경기만 하더라고요. 생활체육도. 그게 그 정도로 복싱은 뇌에 데미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회 쪽에서도 조치를 하는 거죠. 하루에 1경기 이상은 안 된다. 생활체육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룰을 만든 거고. 그러면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도 이게 정말 위험한 스포츠라는 걸 인지를 하고 단순하게 그냥 뭐 운동 경기 나가자가 아니고 좀 더 예민하게 전후로 준비 과정, 감량, 경기 끝나고의 대처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하게 모두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게 성인들은 다 발달이 됐지만 지금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아직도 이게 다 완성이 안 됐을 상황인데 그 데미지를 입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정말 주최하시는 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한 학생 다 경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 위에서 상대 선수하고 당당히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실에서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호군. 또 그 아들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연호군이 부디 하루빨리 의식을 되찾아서 밝게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